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한 해 4,800여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는 특별한 예산.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은밀하고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라. 이래서 책정된 돈일 테죠. 그런데 그 돈이 은밀하게 청와대 인사들의 쌈짓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것도 매달 1억 원씩 007 가방에 담아서 4년 동안 40억 원을 전달했다. 글쎄요. 007 가방을 든 걸 보니 겉모습은 정보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든 것이 정보가 아닌 뇌물 다발이었다니 떠올려보자면 참으로 우픈 광경입니다. 11월의 첫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한중 갈등 전략적 봉합입니다. 예,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고비를 넘기고 한중 관계가 분명히 해빙을 맞긴 맞았어요. 네, 어제 한중 외교부가 양국 공동 합의문을 냈죠. 예. 양국이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오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로써 16개월 동안 이어진 사드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왜 지금 해소가 아니라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중국이 거듭 밝혔거든요. 반대는 분명한 반대다. 네.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통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갈등의 종지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서야 합의문 도출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은 북핵 문제를 두고 서둘러 한중 관계를 복원시켜야 하는 한국의 이익이 있죠. 또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서 세력을 더욱 확장하려는 과정에 주변국과 갈등이 부담스러운 중국의 이익, 이런 양국의 이익이 맞물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 봉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은 아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네, 국회를 찾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죠. 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 또 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시정연설 전에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신방송장악 공세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냉랭한 기류인데 그렇죠. 대통령 시정연설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뭔가요? 네,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의 결말입니다. 오늘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죠. 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영학 씨를 재판에 넘기는데요.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게 하고 추행하고 또 깨어나서 반항을 하면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렇죠. 또 앞서 자살했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그런 정황이 파악되기도 했고요. 또 그 와중에 이 씨 아내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온 이 씨의 의붓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전개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마무리 지을지 내놓을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최종 수사 결과 나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성화는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도착합니다. 예, 오늘 오전 도착을 합니다. 오늘 행간에서 이 얘기는 풀어보도록 하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상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국정농단 수사의 태풍 속에서도 그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두 사람이 있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 두 사람이 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았다. 이런 혐의인데요. 박근혜 정부 내내 그 국정원의 모든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이 자백을 한 겁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항목에서 해마다 10억 원씩 4년 동안 40억 원을 이 두 비서관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가 하면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에게는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이 월 500만 원씩을 전달했다. 이 사실도 밝혀졌죠. 도대체 이 돈은 뭘까요? 국정원이 왜 청와대 인사들한테 이런 뇌물을 줬단 말인가요? 참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응천입니다. 참 그 국정농단 거센 태풍이 불 때도 빠져나갔던 두 사람, 문고리 두 사람이 어제 긴급 체포됐다는 뉴스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의에 부합되게 좀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 체포가 아니고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걸로 체포영장으로. 긴급하게 네네. 체포됐다 이런 의미였던 거군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네네. 그래요. 긴급 체포는 법원의 영장 없이 그냥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고요.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줘가지고 체포하는 거고. 그렇군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안봉근 이재만 구속영장 기각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쓰셨던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게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 본인이나 예. 혹은 우병우 수석의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 국정농단의 주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예. 대한 영장은 어김없이 기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검찰이 그 기자들 상대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혐의점을 강하게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엔 액수가 워낙 크고 하니까. 예. 돈이 오간 것 자체는 크게 의심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뇌물죄란 게. 예. 돈이 오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대가가 있는 돈이 오가야 되거든요. 대가를 바라면서 건넨 돈. 예. 그러니까 김영란법 같으면 그냥 돈이 가면 되는데 그렇죠. 뇌물죄는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과연 그 대가 관계 입증이 잘 될 것인가 또 법원이 거기에 대해 제대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 남아 있죠. 전에 왜 그 우병우 앞에 가면 서초동이 작아진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그것과도 좀 통하는 말씀인가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말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는데 희한하게 우병우 본인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면은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고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이나 최근 국정원 사건이나 누가 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거의 제가 쪽집게 도사처럼 맞춰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나온다. 이 사람은 글쎄 좀 힘들걸. 그러면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니까 참 환장을 하죠. 이번에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될 것 같은 느낌이 받으세요? 그동안의 제 판단 기준 감으로는 참 힘들죠. 이 사람들도. 참 힘들다. 예. 그렇지만 워낙에 액수가 크니까.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예. 이번에는 좀 그 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있길 바란다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정원이 왜 청와대 비서관 개인들한테 뇌물을 바칩니까? 그것도 한 해 10억씩 무려 40억 원. 지금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도 있단 말까지 나오는데 왜요? 예, 아마 저 비서관 개인한테 준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하러 갔으니까요. 그렇죠. 국정원 사정도 잘 알고 청와대 사정도 잘 아는데 가보니까 좀 보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원 쪽에다가
여기 좀 보태줄 수 없냐? 뭐 좀 보태주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뭐 제 추측입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군요. 결국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의 뭐 개인 용돈처럼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 돈에 그건 뭐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하기가 힘들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런 거 같고요. 그럼 최종 기착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그중에서도 핵심 파트 그쪽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 파트면 어디가 핵심 파트입니까? 그러니까 본관을 구성하고 있는 1, 2부속실과 총무 비서관실 문고리 3인방이 관장했던 그쪽 파트에서 필요한 돈들은 아니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이유는 지금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넨 돈의 형태를 보면은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한테는 매달 1억씩 국정원 기조실장이 전달을 합니다. 007 가방에 담아서. 근데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이 전달을 했다. 그러면은 직급상은 비서관이 정무수석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또 훨씬 더 높은 국정원 직급한테 받은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비서관 개인에게 건넨 뇌물이겠는가 의심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조 의원도. 뭐 아직 수사 중이니까 단정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정원은 철저히 원장 중심이에요. 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면 거기에는 이론 없이 그냥 따릅니다. 그래서 이병기 원장이나 그전에 남재준 원장 또 이병호 원장 이런 사람이 주라고 하면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주라고 하면. 그리고 전달자의 직급 같은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전달자보다는 원장이 주라고 하는데 액수가 좀 많은 거는 암만 해도 기조실장이 가지 않았을까. 작은 거는 실국장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추명호 국장 이름이 또 나옵니다. 추명호 국장. 이번 상황 전개되는 거 보면 추명호 국장 이름이 자주 나와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추명호 국장은 국정원의 우병우예요. 국정원의 우병우다? 네네네. 그게 무슨 말씀? 국정원에서 정권을 휘둘렀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우병우가 정권을 휘두른 것처럼 국정원 내에서 우병우처럼 또 정권을 휘둘렀어요. 국내 파트가 가장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했고 힘이 셌는데 국내 파트를 총괄하는 차장, 2차장, 2차장을 무력화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문고리 혹은 우병우와 직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직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 일개 국장이 어떻게 국정원장까지 무력화시킬 정도의 힘이 생깁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그렇게 신임을 하면 그건 가능한 거죠. 최측근들이. 그럼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임했던 사람은? 우병우.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말입니다.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까지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가짜 사무실을 차려서 압수수색하는데 대비하는데 참여를 하고 또 뭐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한테 허위 증언을 시켰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복잡하게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청와대와 국정원을 다 근무를 했는데 이번 사건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어떤 면이요? 왜냐하면은 국정원은 철저히 원장 중심이고 또 외부인에 대해서 배척하고 차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범행을 했다는 것이 허위 사무실로 안내를 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국정원에 들어간 지 1주에서 3주 되던 때예요. 그때는 이 국정원이 미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파견돼 가지고 간 사람들은 이게 뭐 천지분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 그때 뭐 2, 3주 만에 내부자로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검사를 그만두고 거기 직원으로 간 게 아니고 파견검사로 갔거든요. 파견으로 갔죠. 그러면 파견 기간 끝나면 이제 검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법방해를 저지를 그런 동의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게, 이 사건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서 이게 발굴된 게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건데, 그 보도 시점이 추명호가 영장이 기각된 10월 20일로부터 이틀 지난 10월 22일부터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한번 그 13시 문건 사건으로 국기 문란사범이 되고 대통령께서 뭐 엄단하라라고 해서 검찰한테 한번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그때 제 느낌, 그 절망적인 느낌, 사자가 막 달려드는 느낌. 그런 기시감이 지금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물론 그쪽 파견 나가가지고 그쪽에 뭐 댓글 사건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자살 보면서도 예전에 지금 겪었던 그 당시가 떠오르셨어요.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석연치 않은 자살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살한 거는 국정원 내부 직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직원이고.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죠. 파견된 지 2, 3주밖에 안 되는 검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국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뇌물건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도 좀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건. 다시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말입니다. 국정원의 이 청와대 불법 자금 상납이 사실이라면 뭐 이거 사건이 간단치가 않은데 거기다가 그 돈이 정치권, 당시 여권으로까지 흘러갔다면 더 상당한 뉴스가 될 겁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우선 안봉근 이재만한테 갔던 거는 청와대 비서실하고는 무관하게 그 핵심 그룹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또 조윤선 수석이나 행정안 수석 말고도 모든 수석실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돈이 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다른 보도가 또 나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산이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아껴 쓰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정치권에 줄 여유도 없었을 거고. 그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청와대가 정치권에 돈을 줄 위치가 아니죠. 청와대가 거의 대부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사가 돼봐야 알겠지만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충격적이네요. 조홍천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화가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평창올림픽. 오늘로 꼭 100일. 예, 맞습니다. 남은 거죠. 벌써 설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올림픽 개막일까지 100일 동안 이 성화가 전국을 돌면서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게 됩니다. 이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이게 30년 만에 성화가 오는 거예요. 이 참 시간도 많이 흘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벌써 30년 됐어요.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석 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이 삼수 끝에 겨우 유치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연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 10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년 2월 9일이 개막일이고요. 17일 동안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100여 개국 5천여 명의 선수들이 금메달 102개를 놓고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뭐 경기장 시설도 모두 지금 준비된 상태라 마찬가지인데요. 총 8,723억 원을 투입해서 6개 경기장을 새로 짓고 나머지 6개 경기장은 개조를 했습니다. 이제 현재 공정률이 98.8%. 98.8%? 네, 조금만 손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태극 전사들도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역대 동계올림픽 최고 성적인 종합 4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종합 4위? 네. 좀 욕심이 과하다는 느낌도 받는데 하긴 예전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88올림픽 때 생각하면 우리가 갑자기 잘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홈그라운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100일이 아니라 1000일이 남은 것 같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요. 분위기가. 88올림픽 우리 얘기했지만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들썩했거든요. 네, 호돌이 네. 굴렁쇠 굴리는 소년이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되고 진짜 온 국민의 축제였어요. 전 86 아시안게임 때 성화 봉송단이었어요. 우와, 대단하신 분이랑 오늘 같이 방송하는 느낌? 아니요, 성화는 못 들어봤고요. 옆에서 같이 뛰었어요. 이야, 그러셨어요. 네. 그 이야기 끝나고 잠깐 해주세요. 근데 그 국민들 중에서 아직 100일 남았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느냐 이걸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입장권 얼마나? 30%대밖에 안 돼요. 지금 판매율이. 팔고 있어?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걸요. 예. 예매하고 지금이라도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 사흘 전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 1000일을 앞두고 행사를 했거든요. 예. 100일도 아니고 1000일을 앞두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림픽 방송을 주관하고 붐업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 KBS, MBC는 60일 가까이 지금 파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방송 역할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보면 100일이 아니라 1000일 남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은 지금 진통을 정상화 과정 진통을 겪는 네. 중인데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바탕 휘몰고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받쳐주니까 국민들은 100일인지도 모르고 있고. 네, 다른 데 신경이 다 지금 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트라우마 상처가 너무 크다입니다. 커도 너무 크다. 네, 동계올림픽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는 거는 예전하고 좀 다르게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영향이 가장 크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네, 경기장 시설 짓는 이권 사업에 뛰어들려고 시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2번이나 경질이 됐잖아요. 예. 심지어 올림픽 마스코트를 두고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 마스코트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마스코트 교체를 지시해서 네. IOC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이유로 뭐 난색을 표명을 했는데 그 개로 바꾸라, 그렇죠. 진돗개로 바꾸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문체부가 계속 뭐 밀어붙여가지고 스위스까지 방문하고 거부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국정농단 사태가 뻥하고 터지니까 전현직 문체부 장관하고 수석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마스코트 늦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관련 수익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탄핵 사태 최대 피해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2022년은 베이징이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지금 행간으로 따져야 되죠?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베이징이거든요. 중국. 중국으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렛대로 평창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다행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100일 앞두고 한중 외교가 복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중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하고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남북관계 개선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북한 선수도 참가를 한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민주평통회의 참석을 해서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대로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냉전을 녹여줄 이 평화의 훈풍이 부는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평창올림픽 성화가 오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갑론을박도 있어요. 이런 대규모 이벤트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개최하기로 한 이상은 똘똘 뭉쳐서 세계에 보란 듯이 손님 치러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잘 치러지길 바라면서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다양하게 들어오네요. 특히 평창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홈코트 이점으로 4위 했던 그 88올림픽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잘하자 2720님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2부에서 소개하죠. 2부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아까 김성환 씨의 그 발언 중에 제가 살짝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요 정도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성환 씨의 바람이 아예 확정적인 것으로 좀 느껴졌던지 오해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북한까지도 참석을 해서 풍성한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저도 가져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대한민국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 국회 교문위 국감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장이죠. 여명숙 위원장이 한 이 폭탄 발언이 어제 하루 종일 일파만파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이거는 완전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 중에 한 분, 그 당사자를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그 의혹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건데,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좀 특별하게 이 다스를 재판정 위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A부터 Z까지 여러분의 궁금증,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죠. 이틀 전에 막을 내린 2017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참 기아 타이거즈가 손에 땀을 쥐는 승부 끝에 우승을 확정지었는데요. 그 우승의 주역, 한국 시리즈 MVP 양현종 투수. 양현종 투수 오늘 인터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질문들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게임판의 농단이 심각하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다.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내놓은 폭탄 발언입니다. 여명숙 위원장은 아시죠?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차은택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거침없이 폭로해서 주목을 끌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런 여 위원장이 이번에는 게임판에 농단 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 이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게임판의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들 지금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윤문용 ICT 정책국장 연결해 보죠. 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문용입니다. 실명까지 거론이 되셨어요? 예. 그 소식을 딱 듣고는 어떠셨어요? 일단 황당했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근거 없는 허위 주장. 하나하나 따져보죠. 그러니까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확률성 아이템 게임, 이게 사행성 게임의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그걸 방해하는, 규제를 방해하는 농단 세력이 있다.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 지인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댓글 부대 등 해서 4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 정치인이 누구냐? 국감장에서 물으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으로 윤 국장을 실명으로 거론한 거고요. 예. 진짜 전병헌 수석 친척이세요? 그건 맞습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빙자한 적도 없습니다. 예. 친척 아니세요? 예. 그러면 두 분은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긴 있으십니까? 이제 전병헌 수석님이 이제 국회의원 하실 당시에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인연은 있죠.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예.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지만 친척은 전혀 아니고 빙자한 적도 전혀 없고. 그렇죠. 예.
그럼 일단은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에서 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 위원장이 게임판의 농단이라고 문제 제기한 그 내용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박과도 같은 확률성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 사행성 게임에 중독이 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1,500만 원, 4,000만 원 막 돈을 날리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판의 농단 세력들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냐라고 하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고 그 지인들은 그걸 게임판에 자랑하고 다닌다. 우리가 규제 완화하는 법안 냈다는 걸.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 부분은. 예, 그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2010년에 발의해서 2011년에 통과됐던 게임산업진흥법은 예. 이제 오픈마켓 게임법이라고 당시에 이제 구글하고 애플의 이 게임 스토어에서 게임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예. 한국의 심의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은 모바일 마켓에서 국적을 홍콩이나 이런 데로 바꿔서 이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왔던 법인 거죠. 그거를 전병헌 당시 의원이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신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던 거고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법안을 내서 규제를 풀어준 것.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위원장은 이게 농단을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명수 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건 2년 7개월 전이고요. 예. 당시에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 논의를 한 거는 2010년, 11년이죠. 예. 예, 여명수 위원장이 본인이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그 확률화 아이템에 대한 규제, 또 뭐 결제한도, 모바일 결제한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규제, 이런 것들을 게임을관리위원회가 만약 시행하고자 했던 것과 당시의 법안 논의는 전혀 시점이 다릅니다. 일단 그래서 시점다. 여명수 위원장이 뭔가 규제를 추진하는 데서 그 법이 방해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벌써 3년 전 얘기인 거죠. 훨씬 전의 시점 얘기다. 여 위원장이 지금 근무할 때랑 뭐 상관은 없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여 위원장은 그때부터 혹시 이제 농단 세력이 그렇게 방해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치면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농단이라고는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아마 그렇게 되면 한국 게임 회사들이 일단 다 망했을 거고요. 지금 다들 모바일 게임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예. 국내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어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국적만 해외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돼 있는 거죠.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한다. 그렇죠. 국적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 국내 게임에서는 국내에서 서비스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서 논의를 했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윤 국장님의 개인 입장은 어떤 거세요?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이제 과도한 사회성이 조장되는 판매 방식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매우 좋지 않은 수익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 6월부터 제가 이 녹수연 활동을 하면서 첫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고 실제 개정안까지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이슈를 제가 시민단체에 와서 계속 이끌고 있죠. 근데 토론회 같은 곳에 나가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뭐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현재 조직 운영 기준 이런 거를 좀 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콘텐츠 시민은 민간에서 자율로 하고 사후 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좀 지금 듣고 보니까 오히려 게임물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윤 국장을 왜 여명수 위원장은 콕 찍어서 국정농단 4대 세력 가운데 하나라고 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짚히는 게 있으세요? 예,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어제 좀 살펴봤는데 농단 4대 기둥으로는 이제 저와 데일리게임이라는 매체, 김정태 교수, 그리고 문화부 게임과 거기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일부 노조까지 이렇게 넣어서 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데일리게임은 여명수 위원장 비판 기사를 썼다가 현재 언론중재위 소송 중이고요. 김정태 교수는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이 김종덕 전 장관 시절에 임명된 이 게임계 낙한산 인사라고 해서 여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깨관이 노조는 국감 직전에 이제 여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노조. 저는 조동래 의원님이 주최한 토론에서 깨관이 인사,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 위원장을 비판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는 어때요? 게임과. 이제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물관리위원회 기관은 상위 기관으로서 그 둘 간의 관계는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하. 대략적인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여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마치 비판을 농단으로 바꾸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슈화를 위해서 허위 사실로 청와대 고위 관계까지 엮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농단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농단. 보통 농단이라는 말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뭔가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받고선 어지럽힌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저희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럼 뭔가 게임물 산업체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뒷돈을 받은 세력이라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규제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문제고요. 그런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왜 이 농단 세력으로 표현했는지 도저히 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 상임위장에서 어떤 농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법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내용을 농단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명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2,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명숙 위원장이 어떤 본인이 깨간이 위원장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고 결제한도를 뭐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군가 방해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니까 다 허위다 이런 말씀이신데 법정 대응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기관 증인으로서의 국감 발언은 국회 증권법에 따라서 그 책임이 더 무겁거든요.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원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전병헌 수석하고도 혹시 연락 취해보셨어요? 지금 같이 이게 엮여서 국감장이 거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이 아니라면 상당히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병헌 수석도 어제 보도자료를 냈죠. 전혀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거 제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용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명숙 위원장에 의해서 게임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죠.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아이스티 정책국장 만났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상큼한 11월 1일의 아침.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거를 외워서 하시지 뭘 보고 하세요. 이건 딴 거 보고 이제. 상큼한 11월의 첫날이네요. 네, 진짜 첫날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도전 잘하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2달만 있으면 한 살 더 먹네요. 우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울한 얘기로 시작을 하세요. 어쨌든 11월의 첫날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 95년, 6년 때였던 것 같은데 11월 3일, 4일에 첫눈이 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96년이구나. 95년인가? 경력 좋으시네요. 헷갈리네요. 그때 결혼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첫눈이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1일이 가을이 아니에요. 겨울입니다. 완연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해요 오늘. 그래요. 그만큼 이번엔 가을이 좀 기네요. 온난화 현상. 어제 엄청 추웠어요. 이래서요. 자, 라디오 재판정. 괜히 상큼하다는 얘기하셔가지고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 오늘 재판정. 빅 변호사님. 네. 유행에 민감하세요? 뭐 저는 유행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유행에 민감하시죠. 네. 패션에도 관심 많으시고 패셔니스타세요. 고맙습니다. 최고 유행하는 영화 같은 거 있으면 노 변호사님은 다 보는 편이세요? 절대 안 보죠. 저는 텔레비전에서 공짜로 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저랑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유행에 민감한 분과 아닌 분. 저도 뭐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요즘 유행하는 이 유행어는 좀 따라해보고 싶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네. 뭡니까? 압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심지어 제 SNS에 이제 뭐 제가 뭘 올리면 포스팅을 하면 뭐 오늘 힘내세요 이런 댓글을 달고 그 밑에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말이 요즘 최대 유행어인데 결국은 지금 과거
적폐청산을 하고 가자 이런 우리 사회 분위기 의혹을 풀고 가자는 무드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의혹 BBK 의혹, 도곡동 땅 의혹, 다스 의혹 다 풀고 가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스의 실소유주를 근데 왜 밝혀야 되는 건가? 뭐 다스가 과자 이름이냐? 정확히 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거냐? 궁금증이 저희 뉴스쇼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좀 특별한 스페셜 재판정으로 그래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궁금증들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풀어보는 재판정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노 변호사님. 네네. 오늘 중요한 거는 A부터 Z 중에 A예요, A. 쉽게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다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오늘 이것 듣고 나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게 두 분께 좀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 변호사님. 네. 자, 그럼 A 질문 드릴게요. 네. 다스. 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다스는요, 이제 자동차 시트하고 시트 프레임과 같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네, 뭐 현대나 뭐 대우나 뭐 이런 차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차 용품을 만드는 회사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설립은 1987년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면 또 괜히 현대라는 게 좀 떠오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힌트입니다. 계속.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지금 현재 이 다스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예.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2조 1,300억입니다. 2조 1,300억. 네, 2조 1,300억. 와, 큰 회사네요. 전 세계 1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상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 회사고요. 예.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은 씨가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4%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고교동창으로 후원의 명사랑 회장을 지낸 김창대 씨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은 씨는 지금도 다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상은 씨 거라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은 씨께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다스는 도대체 누구 거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형식상 서류상은 당연히 이상은 씨 건데 왜 모두들 이상은 씨께 아니다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묻는 건가? 노 변호사님. 실소유주가 누군지가 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MB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는데 이 각각의 비리 의혹들의 퍼즐이 사실은 이것으로 맞춰질 수 있다. 그래서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던 뭐 예를 들면 도곡동 땅 의혹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하고 그 BBK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리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 중간에 다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도곡동 땅 의혹이 있고 오른쪽에 BBK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개가 다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림을 한번 딱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네, 제가 먼저 도곡동 땅 의혹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시죠. 그 85년도에 그 MB의 처남하고 형 이상은 씨가 도곡동 일대의 땅을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도곡동 일대의 땅은 다 그분들 거였다 할 정도로 사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995년에 포스코에 되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차익이 고스란히 이들 형제 내지는 가족에게 다 남겨진 거겠죠. 이 상황에서 형 이상은 씨 목의 일부가 MB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었고. 그러니까 이상은 씨하고 처남 걸로만 돼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07년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그 당시에 전당대회 6일 전에 이제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상은 씨 땅이 아니라 제3자의 차명재산이다. 이렇게까지는 보고가 됐어요. 아, 이상은 씨게 아닌 건 맞다. 제3자의 차명재산이다라고까지는 검찰이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그렇다면 제3자가 과연 이명박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 문제였었는데 그렇죠. 다음 날 대검찰청 정동기 차장 이분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정동기. 정동기 차장이 곧바로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후보 그렇죠. 소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네, 아직까지는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백 변호사님.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그 도곡동 땅 그 판매했던 그 도곡동 땅은 잠깐만요. 거기서 그런 식의 이상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그 정동기 대검 차장의 해명 덕분에 MB는 위기를 넘기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됐죠. 그런 다음 해 정동기 대검 차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이 되고요. 내정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인사청문회는 통과 못했기 때문에 그만뒀지만 어쨌든 일련의 흐름들이 보은 인사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었던 그래서 정동기란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지금 다스랑 도곡동 땅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연결고리를 하나 먼저 그냥 던져놓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도곡동 땅을 판 돈 중에 굉장히 많은 돈, 157억 원 정도가 다스에 투자가 돼요. 157억 원이 자 아까 삼각형 여러분 그려놓으셨죠. 네.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 옮겨갑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요거 하나. 도곡동 땅과 다스의 첫 번째 연결고리가 이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BBK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 한번 쉽게 풀어주세요. 네, BBK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건 1999년도에 이제 설립된 투자자문에서 이제 BBK가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1,000원에서 8,000원까지 띄우는 그 주가 조작을 해서 이제 유명해진 사건이었는데.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가 조작을 했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이게 누구 거지? 여기도 나옵니다. BBK가 누구 거지? BBK가 누구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 후보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원래 대표는 김경준이라는 그렇죠. 사람인데 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거 제 거 아니고요. 실제 소유주는 MB 거예요. 네, MB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주가 조작의 피해자예요. 나도 이렇게 피해자예요.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다. 내가 김경준한테 사기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자 그 증거들이 그때 막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막 갑자기 영상들이 몇 개가 공개됐어요. 2000년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BBK를 창업했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었고요. 이건 이제 인터뷰 건이고. 네, 그다음에 2000년 10월 17일 이제 이게 이제 육성으로 나왔죠. 그렇죠. 광운대 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인터넷 금융회사를 설립 중이고 이를 위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러면 딱 보기에 그 BBK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백을 했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때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긴 주어가 없다. 바로 여러분 네. 주어가 없다란 말의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다. 네. 근데 그게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없다라는 또 유명한 그 유행어가 그 당시 하나 탄생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광운대학교 특강에서 그러니까 투자 자문회사 BBK를 설립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로 네. 다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요. 그럼 아까 삼각형 중에 네.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는 돈이 흘러갔어요. 네. 다스와 BBK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BBK에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땅에서 여기 연결고리 일단 하나 더. 아까 157억 원 정도가 이 도곡동 땅을 판 게 다스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돈이 BBK로 들어갑니다. 아, 다스가 이번에는 네. BBK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지금 이 세 개 연결고리가 나오게 된 건데. 어느 정도냐면요? 157억 원이 투자가 된 거죠. 190억 원입니다. 여기는. 다스에서 BBK로는 19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흘러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190억 원의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 다스가 BBK에 투자할 당시에는 그 다스 유동자산이 480억이고 유동 부채가 79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은 계산해봤자 127억밖에 안 나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19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을까?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BBK가 지금은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 그때는 그렇죠, 신생 자문회사예요. 그렇죠. 도대체 뭘 보고 이 BBK라는 회사한테 다스는 190억 원이나 투자를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연결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다. 결국 그러면 도곡동 땅, 다스, BBK 이 삼각형의 흐름에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합리적인 의심은 되실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합리적 의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결하는. 뒷받침하는 증거들 뭐가 있는 거예요? 정황 증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MB 정권을 거치면서 다스라는 회사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데 그 MB 정권 초기에 그 회사 매출이 2008년도
사실은 4천억 원이었거든요. 2008년에 4천억 원. 네,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불과 7년 만에 2조가 넘게 되는 거예요. 아까 2조 몇천억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스는 게다가 MB 정부 시절에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제도가 있었어요. 중견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히든 하는. 챔피언 육성 기업. 네, 여기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43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이 중에 43위였어요. 꼴등이었어요? 네, 꼴등이었고 예. 당신 60점이 넘어야지 이게 통과가 돼요. 그 3차까지 평가를 하려면. 예, 예. 근데 이분이 60.7점을 받은 거예요, 이 회사가. 근데 60.7점 받게 된 계기가 그 수상 실적이 5개가 넘으면 2점을 더 추가로 주게 돼 있는데 예. 이 회사는 수상 실적 2개를 내서 2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게다가 그 수상 실적도 원래는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 단체에서 준 수상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빼고 나면 사실은 60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위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3차 평가를 했습니다. 예. 3차 평가는 그냥 정성평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그냥 주는 면접하듯이. 거예요. 네. 근데 그 평가에서 갑자기 35등으로 뛰더니 히든 챔피언이 된 거예요. 진짜 히든 챔피언이. 기적이네요. 기적의 히든 챔피언이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기업 아니면 상 줄만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필 MB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대통령 관련 있는 거 아니야가 일단 첫 번째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러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다스 지분 1%도 없어요. 예, 1%도 네, 1%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건 이시영 씨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얘기가 다시 불거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금 이시영 씨가 이 다스의 중국 법인이 이제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곳 대표를 맡게 됐어요. 4곳에 1%의 지분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뭐 대주주 이상은 씨나 그의 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이 다스에서 계속 이렇게 배제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승진해서 누락되고 그렇죠. 점점 한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류상 대표는 이상은 씨인데 이상은 씨의 자식들은 한직으로 가고 그렇죠. 이시영 씨는 이유도 없이 뭐 엄청나게 승진하고 있다니. 그렇죠. 중국 법인의 4곳의 법인장을 맡으면. 근데 왜 이렇게 삐따닥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능력이 대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정말 민주적이어서 이시영 씨가 잘 나갔을 가능성 없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그게 어떻게 없다고 보겠습니까? 다만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의 아들이 배제가 되고 지분이 1%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집안은. 너무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그 아까 잠깐 말했는데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나 말거나 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법을 잘 지켰으면 조카 사랑이 넘치거나 말거나 우리가 왜 얘기를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회사가 결론적으로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가 되고 그 돈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스위스 은행에다 넣어버리면서 자기네끼리 착복했다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5천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사실은 이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관여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여기에 투자를 했고 이 외형을 보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 동영상 주어 없는 그 동영상 보고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분들을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 한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런 분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어 없다는 그 동영상 이걸 사실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상황에서 그게 바로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참 지금 이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에서 다스로 돈이 가고 다스에서 BBK로 돈이 흘러갔다. 근데 뭐 조카를 사랑하든 말든 이게 누구 거든 무슨 상관이냐마는 BBK란 회사, 그 마지막 흘러간 그 BBK란 회사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엄청난 피해자, 서민들의 피눈물을 짜냈다면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의 흐름,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그래서 밝혀내야 되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 하나. 지금 BBK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서 다스도 어쨌건 그 형식상 피해자였어요. 원래는. 네, 원래는. 근데 다스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를 봤는데 참 희한하게도 BBK에서 손해를 본 사람 중에 손해를 회복한 데는 다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기막힌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딱 투자만큼. 자, 여러분 A부터 Z까지 오늘 짧은 시간에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큼직큼직한 것들. 이제 그 밖에 작은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더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각형 여러분 머릿속에 콱 박아두시고요. 계속 인터뷰로 쫓아가 보도록 하죠. 꼭 밝혀내야겠어요. 벌써 끝났습니까? 그거 끝났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상큼한 얘기. 히든 챔피언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짠 얘기하다가. 찾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CBS 특집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젊음이 부르는 노래 홍대 버스킹 편입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입구. 들려오는 음악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진짜 젊은 사람들의 거리잖아요. 그리고 뭐 없는 게 없고 뭐 공연 같은데 이제 인디 밴드 같은 거 많이들 오시잖아요. 이제 노래 같은 것도 많이 듣고 볼거리가 많아요. 야, 춤이다. 강남스타일. 저희 공연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니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페이스북에 검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관객들과 진한 소통을 나눕니다. 이 거리의 예술가들, 과연 누굴까요? 2012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노래를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적게라도 호응 있는 거에 대해서 보람이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이쪽 전공을 했었고요. 걸그룹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연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라도 하려고 왔습니다. 파도타기 혹시 할 줄 아세요? 네. 남은 시간이 1분인데 홍대까지 오셔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하지만 일단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자, 거기다 좀 더해서 소리 질러! 버스킹은 이제 지나가시는 분이 관객이 돼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이제 공연 관람하고 그렇게 노래 들려줄 수 있어서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버스킹 하는 사람들 삼성 소리, 박수 소리 이런 거 중독되거든요. 내 음악 다른 사람이 들어주는 거, 주의 깊게는 아니어도 지나가더라도 들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죠. 좋아서 하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 젊은이들의 열정이 오늘 밤도 거리를 수놓습니다. CBS 특집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젊음이 부르는 노래 홍대 버스킹 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임종기님,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없어도 누가 말했고 누구 건지 다 압니다. 그게 우리말 특성입니다. 그때 이명박 당시 후보가 영어로 말했습니까? 예, 아니죠. 한국말 했죠. 7590님, 백노 두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 다스는 100% 누구께 맞는 것 같습니다. 신순영님, 감사합니다. 다스, 도곡동, BBK까지 이제 좀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군요. 따로따로 다 머릿속에 놀았는데, 예, 이제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신다고 고맙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살까지 했다니 꼭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네. 이선명 님도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두 변호사께 감사드린다는. 이렇게 지인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겠다. 이선명 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처럼 매일 뉴스를 다루는 사람도 이 사건은 상당히 복잡한 사건인데 아까 그 삼각형
예, 삼각형 꼭 기억하시고요. 그 흐름을 가지고 이 사건 이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2819님, 평창올림픽 기간에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바가지 숙박요금 미리미리 좀 단속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 주셨어요. 우려를 주셨습니다. 예, 올림픽위원회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정말 털어도 끝이 없이 쏟아져 나오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리 걱정하신 2322님이 특수활동비 기가 막힙니다. 문자도 주셨네요.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웠던 한국 시리즈 올해의 우승은 호랑이 기아 타이거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차전에서 끝까지 아슬아슬했죠. 9회 말 7대 6까지 몰린 그 상황에서 바로 그때 등판한 사람이 양현종 투수였습니다. 침착하게 점수를 지켜냈고요. 결국 이번 한국 시리즈의 MVP로 뽑혔습니다. 정말 단연 돋보였던 선수. 긴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죠? 오늘 화제 인터뷰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양현종 선수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승하고 하루가 지났잖아요. 네. 실감이 좀 나세요? 네, 어제보다는 실감이 덜한데. 네, 그래도 이제 좀 TV에서 좀 나오게 되면 네,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에 김재우 선수의 방망이가 볼을 치고 하늘로 쭉 공이 솟구쳤을 때 네.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우선 좀 빗 맞아가지고 포수민 씨가 잡을 위치를 정했더라고요. 포수가 이제 끝났다 좀 뭐 그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아요. 됐구나. 네, 제가 원래 좀 마운드에 생각이 많은 편인데 어제 이제 원아웃 만루가 딱 됐을 때는 신기할 정도로 네,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 잡념 없이 그냥 던진 거군요. 집중해서. 네네. 마운드에 올라와 있으면서 좀 처음 겪었던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처음 겪었던 기분?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지금? 우선은 우승했을 때 당시에는 감독님께서 좀 많이 우시더라고요. 김기태 감독님 뭐라 그러세요? 우시면서 우리 양현종 투수한테.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만. 네. 가족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뭐 한국 시리즈 기간 내내 좀 합숙을 하면서 그렇죠. 네, 좀 제 와이프도 못 보고 이제 아기도 못 봤는데 좀 오늘 이제 내려가면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와이프도 너무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네네. 아기들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좀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못 만나셨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전화 통화는 하셨어요? 뭐 너무 고맙다고 와이프도. 고맙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 고생한 결실이 이렇게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그 야구 팬들은 뭐니 해도 마지막 경기가 참 극적이었습니다. 실은 7대 0으로 이기길래 이렇게 그냥 기아가 이기고 끝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6회에서 6점을 내리내줬어요. 네. 그때 양현종 선수는 더가웃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우승에 뭐 샴페인을 먼저 좀 터트리려고 그래 방심한 순간 이제 위기가 왔는데 코치님께서 8회 때 천천히 준비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9회 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판할 때 그때는 감독이 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감독님께서는 특별히 뭐 주문한 건 없었고요. 이대진 코치님께서 좀 자신 있게 던지라고. 자신 있게 던지라고. 우리 김기태 감독 이야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참 명장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보는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은 어떤가요? 정말 말 그대로 형님 리더십인 것 같아요. 형님 리더십. 야구 선배처럼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농담도 많이 하세요? 우선 선수들이 가장 편하게 야구하게끔 뭐 그 환경이나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친구처럼 형님처럼 하시면은 선수들이 좀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표정 변화가 있으시니까 또 저희들이 이제 그때 또 눈치를 보면서 뭐 풀어진다는 그런 거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단점은 없습니까, 김기태 감독은? 단점이요? 단점은 좀 마이크를 잡으시면 말씀을 뭐 평소에 잘하시는데
약간 얼음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마이크 울렁증이 있으시군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김기태 감독도 한번 인터뷰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저 양현종 선수가 얘기 좀 잘해주세요. 괜찮으시다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요. 김기태 감독의 형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기아 우승의 발판이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고요. 운도? 어떤 부분이 이렇게 운도 따랐다고 보세요? 제가 2차전 완봉했을 당시에도 좀 실투가 많았었는데 좀 그게 야수 정면으로도 갔었고 믿기 힘든 그런 게임도 했었던 것 같고 네, 좀 많이 꿈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MVP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시리즈의 MVP는 됐고 만약 정규 시즌 MVP에다가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면은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시상식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가 되는 거라면서요. 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누구나 상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양현종 선수. 이렇게 올 시즌 마무리를 너무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양 선수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 이게 또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기아하고 1년짜리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내년이면 사실은 자유의 몸이잖아요. 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갈 생각이세요? 아직 섣불리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아에 남고 싶은 마음이 제일 강하고 구단에서도 이제 우승도 했고 하기 때문에 좀 구단에서 좀 좋게 대우해 주지 않을까. 좋게 대우해 주시는 게 어떻게 해야지 좋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연봉 많이 주죠. 솔직해요, 우리 양현종 선수. 그렇죠. 제대로 좀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사실은 지난해 일본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이 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가려면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기아에 남겠다 생각하셨어요? 우선 가장 큰 거는 가족이 와이프도 있고 이게 그때 당시에 첫째가 너무 어려가지고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좀 아이가 컸고 생각을 외국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렇게 하겠지만 우선은 제 머릿속에 가장 첫 번째는 기아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의 매력이 뭐예요, 양현종 선수? 뭐길래? 제가 태어났던 것도 광주고 어렸을 때부터 타이거즈 야구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팬들이 양현종 기아의 뼈를 묻고 영구 결번 선수까지 가자 이런 요청. 이 기아 팬들의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 목표이고 제 꿈이기도 해요. 그 영구 결번이라는 게. 그래요? 될 것 같은데요, 그 꿈? 아니 우선 좀 야구를 할 날이 더 많으니까 더 하고. 네. 아까 물론 기아가 최우선에 있지만 또 어떤 좋은 기회가 되면은 외국에 나가고 싶은 꿈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좀 멀리 내다본 큰 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큰 무대에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거기에 대한 꿈은 아직 좀 마음 한구석에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무대라면 메이저리그. 네네네. 사실은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그 꿈이 없겠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당연히 양현종 선수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죠. 근데 기아에서 막 잡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한번 생각을 제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 던졌는데 제안이 오면 그때 고민해 보시겠다 그 부분은. 우문현답입니다. 그래 양현종 선수. 자, 마음 졸이던 그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뭐 할 생각이세요? 우선 이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돌아와서 와이프가 애 둘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려고 그럴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뜨거운 목이 쉬어라 응원했던 팬들한테 한 말씀 하셔야죠. 네, 한국 시리즈에서 제가 마운드에 있는 동안 정말 제 이름을 연호해 주신 팬분들의 그 목소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소름도 많이 돋았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 응원에 이제 저희 선수들이 힘을 모아서 좀 우승이라는
그런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예. 뭐 올 시즌은 끝났지만 뭐 저희 선수들 정말 또 내년을 위해서 다시 또 뭐 달릴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면 뭐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우승도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맡겨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지금 약속처럼 또 한 번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기분 좋은 인터뷰네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MVP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투수였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지금 비행기로 운반되고 있는 올림픽 성화 오전 1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첫 주자는 피겨 유망주 유영 선수고요. 이어서 예능 프로죠.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200m씩 이어서 달린다고 하네요. 오늘 이영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이 뉴스들 모두 모아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가 핵심 파트입니까? 그러니까 본관을 구성하고 있는 1, 2부속실과 총무 비서관실, 문고리 3인방이 관장했던 그쪽 파트에서 필요한 돈들은 아니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이유는 지금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넨 돈의 형태를 보면은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한테는 매달 1억씩 국정원 기조실장이 전달을 합니다. 007 가방에 담아서. 근데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이 전달을 했다. 그러면은 직급상은 비서관이 정무수석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그것도 훨씬 더 높은 국정원 직급한테 받은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비서관 개인에게 건넨 뇌물이겠는가 의심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조 의원도. 예, 아직 수사 중이니까 단정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정원은 철저히 원장 중심이에요. 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면 거기에는 이론 없이 그냥 따릅니다. 그래서 이병규 원장이나, 그전에 남재준 원장, 또 이병호 원장, 이런 사람이 주라고 하면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주라고 하면. 그리고 전달자의 직급 같은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전달자보다는 원장이 주라고 하는데 액수가 좀 많은 거는 암만 해도 기조실장이 가지 않았을까. 작은 거는 실국장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추명호 국장 이름이 또 나옵니다. 추명호 국장. 이번 상황 전개되는 거 보면 추명호 국장 이름이 자주 나와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추명호 국장은 국정원의 우병우예요. 국정원의 우병우다? 네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정원에서 정권을 휘둘렀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우병우가 정권을 휘두른 것처럼 국정원 내에서 우병우처럼 또 정권을 휘둘렀어요. 국내 파트가 가장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했고 힘이 셌는데 국내 파트를 총괄하는 차장, 2차장, 2차장을 무력화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문고리 혹은 우병우와 직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직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 1개 국장이 어떻게 국정원장까지 무력화시킬 정도의 힘이 생깁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그렇게 신임을 하면 그건 가능한 거죠. 최측근들이. 그럼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임했던 사람은? 우병우.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말입니다.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까지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가짜 사무실을 차려서 압수수색하는데 대비하는데 참여를 하고 또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한테 허위 증언을 시켰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복잡하게 돌아가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청와대와 국정원을 다 근무를 했는데 이번 사건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어떤 면이요? 왜냐하면은 국정원은 철저히 원장 중심이고 또 외부인에 대해서 배척하고 차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범행을 했다는 것이
허위 사무실로 안내를 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국정원에 들어간 지 1주에서 3주 되던 때예요. 예. 그때는 이 국정원이 미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파견돼 가지고 간 사람들은 이게 뭐 천지분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 그때 뭐 2-3주 만에 내부자로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검사를 그만두고 거기 직원으로 간 게 아니고 파견 검사로 갔거든요. 파견으로 갔죠. 그러면 파견 기간 끝나면 이제 검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법방해를 저지를 그런 동의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게, 이 사건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서 이게 발굴된 게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건데, 그 보도 시점이 추명호가 영장이 기각된 10월 20일로부터 이틀 지난 10월 22일부터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2014년에 한번 그 13시 문건 사건으로 국힘 문란사범이 되고 대통령께서 뭐 엄단하라라고 해서 검찰한테 한번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그때 제 느낌, 그 절망적인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가 하면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에게는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이 월 500만 원씩을 전달했다. 이 사실도 밝혀졌죠. 도대체 이 돈은 뭘까요? 국정원이 왜 청와대 인사들한테 이런 뇌물을 줬단 말인가요? 참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응천입니다. 참 그 국정농단 거센 태풍이 불 때도 빠져나갔던 두 사람, 문고리 두 사람이 어제 긴급 체포됐다는 뉴스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뭐 이제 뭐 정의에 부합되게 좀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 체포가 아니고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걸로 체포영장으로 긴급하게 네네. 체포됐다 뭐 이런 의미였던 거군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네네. 긴급 체포는 법원에 영장 없이 그냥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고요.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줘가지고 체포하는 거고. 그렇군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안봉근 이재만 구속영장 기각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쓰셨던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게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 본인이나 혹은 우병우 수석의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 국정농단의 주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은 어김없이 기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검찰이 그 기자들 상대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혐의점을 강하게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엔 뭐 액수가 워낙 크고 하니까. 예. 그 돈이 오간 것 자체는 뭐 크게 의심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뇌물죄란 게. 돈이 오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대가가 있는 돈이 오가야 되거든요. 대가를 바라면서 건넨 돈. 뭐 그러니까 뭐 김영란법 같으면 그냥 돈이 가면 되는데 그렇죠. 뇌물죄는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대가관계 입증이 잘 될 것인가 또 법원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 남아 있죠. 전에 왜 그 우병우 앞에 가면 서초동이 작아진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그것과도 좀 통하는 말씀인가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말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는데 희한하게 우병우 본인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면은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고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이나 뭐 최근 국정원 사건이나 누가 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거의 제가 쪽집게 도사처럼 맞춰요. 이 사람은 나온다. 이 사람은 글쎄 좀 힘들걸. 그러면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니까 참 환장을 하죠. 이번에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될 것 같은 느낌이 받으세요? 그동안의 제 판단 기준 감으로는 참 힘들죠. 이 사람들도. 참 힘들다. 예. 그렇지만 워낙에 액수가 크니까.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예. 이번에는 좀 그 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있길 바란다 뭐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습니다. 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정원이 왜 청와대 비서관 개인들한테 뇌물을 바칩니까? 그것도 한 해 10억씩 무려 40억 원. 지금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 있단 말까지 나오는데 왜요? 예, 아마 저 비서관 개인한테 준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저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하러 갔으니까요. 그렇죠. 국정원 사정도 잘 알고 청와대 사정도 잘 아는데 가보니까 좀 보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원 쪽에다가 여기 좀 보태줄 수 없냐? 그건 좀 보태주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뭐 제 추측입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군요. 결국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의 뭐 개인 용돈처럼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 돈에 그건 뭐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하기가 힘들지만 힘들죠.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런 거 같고요. 그럼 최종 기착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그중에서도 핵심 파트 그쪽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 파트.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한 해 4,800여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는 특별한 이 예산.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은밀하고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라. 이래서 책정된 돈일 테죠. 그런데 그 돈이 은밀하게 청와대 인사들의 쌈짓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것도 매달 1억 원씩 007 가방에 담아서 4년 동안 40억 원을 전달했다. 글쎄요. 007 가방을 든 걸 보니 겉모습은 정보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든 것이 정보가 아닌 뇌물 다발이었다니 떠올려보자면 참으로 우픈 광경입니다. 11월의 첫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한중 갈등 전략적 봉합입니다. 예,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고비를 넘기고 한중 관계가 분명히 해빙을 맞긴 맞았어요. 네, 어제 한중 외교부가 양국 공동 합의문을 냈죠. 양국이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오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6개월 동안 이어진 사드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왜 지금 해소가 아니라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중국이 거듭 밝혔거든요. 반대는 분명한 반대다. 네.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통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갈등의 종지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서야 합의문 도출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은 북핵 문제를 두고 서둘러 한중 관계를 복원시켜야 하는 한국의 이익이 있죠. 또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서 세력을 더욱 확장하려는 과정에 주변국과 갈등이 부담스러운 중국의 이익, 이런 양국의 이익이 맞물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 봉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은 아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네, 국회를 찾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죠. 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그 예산안 또 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근데 시정연설 전에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신방송장악 공세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냉랭한 기류인데 그렇죠. 대통령 시정연설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 네네.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뭔가요? 네,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의 결말입니다. 오늘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죠. 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영학 씨를 재판에 넘기는데요. 예.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게 하고 추행하고 또 깨어나서 반항을 하면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렇죠. 또 앞서 자살했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그런 정황이 파악되기도 했고요. 또 그 와중에 이 씨 아내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온 이 씨의 의붓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전개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마무리 지을지 내놓을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최종 수사 결과 나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는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도착합니다. 예, 오늘 오전 도착을 합니다. 오늘 행간에서 이 얘기는 풀어보도록 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상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국정농단 수사의 태풍 속에서도 그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두 사람이 있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 두 사람이 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았다 이런 혐의인데요. 박근혜 정부 내내 그 국정원의 모든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이 자백을 한 겁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항목에서 해마다 10억 원씩 4년 동안 40억 원을 이 두 비서관한테 느낌, 사자가 막 달려드는 느낌. 그런 기시감이 지금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물론 그쪽 파견 나가가지고 그쪽에 댓글 사건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자살 보면서도 예전에 지금 겪었던 그 당시가 떠오르셨어요.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석연치 않은 자살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살한 거는 국정원 내부 직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직원이고.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죠. 파견된 지 2, 3주밖에 안 되는 검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국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뇌물 건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도 좀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셨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는. 다시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말입니다. 국정원의 이 청와대 불법 자금 상납이 사실이라면 이거 사건이 간단치가 않은데 거기다가 그 돈이 정치권, 당시 여권으로까지 흘러갔다면 더 상당한 뉴스가 될 겁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우선 안봉근 이재만한테 갔던 거는 청와대 비서실하고는 무관하게 그 핵심 그룹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또 조윤선 수석이나 행정안 수석 말고도 모든 수석실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돈이 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다른 보도가 또 나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산이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아껴 쓰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키우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 줄 여유도 없었을 거고. 그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청와대가 정치권에 돈을 줄 위치가 아니죠. 청와대가 거의 대부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사가 돼봐야 알겠지만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충격적이네요. 조홍천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화가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평창올림픽. 오늘로 꼭 100일. 예, 맞습니다. 남은 거죠. 벌써 설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올림픽 개막일까지 100일 동안 이 성화가 전국을 돌면서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이게 30년 만에 성화가 오는 거예요. 이 참 시간도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벌써 30년 됐어요.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석 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이 삼수 끝에 겨우 유치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연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 10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년 2월 9일이 개막일이고요. 17일 동안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100여 개국 5천여 명의 선수들이 금메달 102개를 놓고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뭐 경기장 시설도 모두 지금 준비된 상태라 마찬가지인데요. 총 8,723억 원을 투입해서 6개 경기장을 새로 짓고 나머지 6개 경기장은 개조를 했습니다. 이제 현재 공정률이 98.8%. 98.8%? 네, 조금만 손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태극 전사들도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역대 동계올림픽 최고 성적인 종합 4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종합 4위? 네. 좀 욕심이 과하다는 느낌도 받는데 하긴 예전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88올림픽 때 생각하면 우리가 갑자기 잘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홈그라운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100일이 아니라 1000일이 남은 것 같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요. 분위기가. 88올림픽 우리 얘기했지만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들썩했거든요. 네, 호돌이 저 굴렁쇠 굴리는 소년이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되고 진짜 온 국민의 축제였어요. 전 86 아시안게임 때 성화 봉송단이었어요. 우와, 대단하신 분이라 오늘 같이 방송하는 느낌? 아니요, 성화는 못 들어봤고요. 옆에서 같이 뛰었어요. 이야, 그러셨어요. 네. 그 이야기 끝나고 잠깐 해주세요. 근데 그 국민들 중에서 아직 100일 남았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느냐 이걸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입장권 얼마나? 30%대밖에 안 돼요. 지금 판매율이. 팔고 있어?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걸요. 예. 예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 1000일을 앞두고 행사를 했거든요. 100일도 아니고 1000일을 앞두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림픽 방송을 주관하고 붐업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 KBS, MBC는 60일 가까이 지금 파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방송 역할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보면 100일이 아니라 1000일 남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은 지금 정상화 과정 진통을 겪는 중인데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바탕 휘몰고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받쳐주니까 국민들은 100일인지도 모르고 있고. 네, 다른 데 신경이 다 지금 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트라우마 상처가 너무 크다입니다. 커도 너무 크다. 네, 동계올림픽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는 거는 예전하고 좀 다르게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영향이 가장 크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네, 경기장 시설 짓는 이권 사업에 뛰어들려고 시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2번이나 경질이 됐잖아요. 심지어 올림픽 마스코트를 두고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 마스코트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마스코트 교체를 지시해서 IOC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을 했는데 그 개로 바꾸라, 진돗개로 바꾸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문체부가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스위스까지 방문하고 거부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국정농단 사태가 뻥하고 터지니까 전현직 문체부 장관하고 수석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마스코트 늦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관련 수익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탄핵 사태 최대 피해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2022년은 베이징이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지금 행간으로 따져야 되죠?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베이징이거든요. 중국. 중국으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렛대로 평창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다행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100일 앞두고 한중 외교가 복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중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하고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남북관계 개선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북한 선수도 참가를 한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민주평통회의 참석을 해서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대로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냉전을 녹여줄 이 평화의 훈풍이 부는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평창올림픽 성화가 오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갑론을박도 있어요. 이런 대규모 이벤트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개최하기로 한 이상은 똘똘 뭉쳐서 세계에 보란 듯이 손님 치러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잘 치러지길 바라면서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다양하게 들어오네요. 특히 평창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홈코트 이점으로 4위 했던 88올림픽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잘하자 2720님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2부에서 소개하죠.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아까 김성환 씨의 그 발언 중에 제가 살짝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요 정도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성환 씨의 바람이 아예 확정적인 것으로 좀 느껴졌던지 오해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북한까지도 참석을 해서 풍성한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저도 가져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대한민국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 국회 교문위 국감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장이죠. 염영숙 위원장이 한 이 폭탄 발언이 어제 하루 종일 일파만파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이거는 완전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 중에 한 분, 그 당사자를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그 의혹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건데 오늘 라디오